이분이 화면을 꺼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껐어. 원장님 카메라 그 공유 꺼주셔야 돼요. 예, 원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화면 공유를 잠시 종료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작하실 때 다시 하시면은 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장소연님 수정한테 멘트 좀 넣어달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럼 테스트 모두 완료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춘계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전체 사회를 맡은 한성대학교의 장선영 교수입니다. 얼굴들은 다 뵙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가상공간상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 웨비나를 시작하게 돼서 그리고 거기에 사회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의 역할과 전망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각각 기조 강연에서부터 각 세션별, 트랙별 또 작은 단위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또 강의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국교육공학회 회장님이신 고려대학교의 박인우 교수님을 모시고 학회장님 개회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서 바로 기조 강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공학회 회장 박인우입니다. 저희가 회장이 된 지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회도 벌써 3번째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보셔서 아셨겠지만 여전히 분주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서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달이 되면은 저희가 모여서 예년과 같은 그런 학술대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전에는 해볼까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모든 분들이 교육을 하는 상황에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했고요. 더불어서 공학 매체를 활용하거나 또는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교육공학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진 분들이 나왔고요. 또 많은 연구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났고 또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 교육공학회가 새로운 또 학문도 만들어내고 또 기회도 만들어서 하나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회는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연구자들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서로 또 논쟁도 하기도 하고요. 학회를 맡은 임원들은 이러한 학회 활동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들은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저희 교육공학회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고 수시로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이 모든 자료들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시기에 발표하는 것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마 미래의 학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 발표가 있고요. 또 토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물론 유튜브는 아니지만은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오늘 기조 강연으로는 권호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권 원장님은 오랫동안 교육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셨고 다양한 정책 결정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쪽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가지고 오신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연구도 해오셨고 또 의견도 명확하게 밝혀오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기조 강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좀 길긴 할 겁니다. 하루 만에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의견도 만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방금 회장님께서도 소개 말씀 올려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님을 모시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에듀테크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인우 회장님으로부터 과분한 그런 소개 말씀 받았습니다. 저는 저 역시 대학에 30여 년간 같이 일했고 또 무엇을 하든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겠는가, 그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 요즘은 특히 에듀테크라고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에듀테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10시 35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좀 많은데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그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듀테크를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끝으로는 에듀테크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그 동영상으로 지금 플레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her, 그녀라는 뜻이죠. 하나는 humans, 사람인데 둘 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 her이라는 영화는 2013년이니까 벌써 10여 년 전 건데요. 저기는 로봇이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챗봇 같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듣고 대꾸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그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왔다가 자기가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아예 자기 이름에 사만다라고 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귀면서 연의 남녀 관계처럼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데 나중에 굉장히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이 시어도라는 그 주인공 남자가 자기만을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OS인데 우리는 챗봇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런 관계를 동시에 8,000명이 넘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 641명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고민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일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이 컴퓨터 안에 일종의 인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대화도 하고 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이미 교육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몬스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뭘까요? 근데 그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 경제 포럼 WEF가 되겠습니다. WEF에서 작년에 발표한 작년 10월에 발표한 거죠. 올해 위험들이 30여 가지를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세로축은 영향도 임팩트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축은 발생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라이트루트. 그래서 둘 다 높으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것이 클라이밋 액션 페일러라고 기후에 대한 그 대응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실패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바로 지금 빨간 점선 안에 있는 빨간 마른 목걸이 있는 것이 감염병은 최근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여기 보면 기후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자원 고갈, 극한 날씨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글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2015년이니까 벌써 1년 되죠. 그 당시에 앞으로 10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를 고민할까 하는 것을 바로 WEF에서 하는 그런 글로벌 리스크의 프레임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삶의 불안정성, 불평등,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도가 높은 것은 굵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파란 점선에 있는 것처럼 이미 10년을 내다보고 디지털 경제라든가 초인적 사회, 그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후변화를 잠깐 보면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산업혁명이 있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 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 석탄을 떼고 석유를 떼고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전 세계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전 인류적인 재앙이 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015년에 파리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시로 유지하고 저 1.5도씨 이하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하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앞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경험해 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교육의 문제, 또 에듀테크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예빈 기온 상승이 18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민주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 동안을 해보면 100년 동안에 월별로 보면 그 가장 더운 7, 8, 9월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평균 기온이 겨울에는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겨울이 따뜻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작년 1월에 발생한 후에 1년 반이 아직 안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억 7천만 명, 사망자가 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5, 6년 동안 세계 대전을 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잘 억제하고 있고요. 요즘 보면은 매일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 대개 500명 내외입니다. 5천만 명에 500명 내면 그걸 보통 100만 명 수준으로 계산하면 한 10명 내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면 확진자 발생하는 커브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영국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인도는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파란 점선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바닥에 깔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굉장히 마스크 쓰기를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협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백신 접종률도 최근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작년 1월 말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현상이 시작됐다 하면서 당장 문제가 3월 달에 개학이었습니다. 개학하는데 그 감염병 때문에 대학도 다 고생했지만 초중고에서도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죠. 그래서 바로 온라인으로 바꿨는데 이건 아마 기록적인 경우가 된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중고 학생들이 되게 초등학생 270만 명, 중학생 30만 명, 고등학생 140만 명 해서 한 540만 명 되고요. 그 유치원 학생까지 한 600만 정도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KBS의 이학스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동시 접속이 300만 명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이것이 아마 세계적인 기록이 될 정도로 2주일 이내, 한 달 이내 이렇게 인프라가 7배, 300배가 증설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지원했고 처음에는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공학회 있는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생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지금 합계 출산율로 보면 우리 60년 아마 지금 우리 시니어이신 학교 회원님께서는 60년 전후에 베이비 세대가 많으실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어요. 한 어머니 아래 6명의 형제가 있는 건 보통이었는데요. 지금 그게 0.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히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특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가 그래서 지금 1990년대 후반부터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2.0에 가깝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당장 그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농촌 보면은 농촌에서는 거의 노인 어르신만 계시고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 비율과 어르신들의 비율을 가지고 소멸 위험 지수를 하는데요.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한 5년 사이에 여기 2013년에서 2018년 가는 사이에 상당히 거의 7% 정도, 60%가 증가한 것을 보고 있고요. 이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잖아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교육에 어떤 문제가 되는가? 바로 학령 인구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2020년 을 기준으로 해서 2065년까지 이렇게 쭉 예측을 했는데요. 학교 수가 줄었는데 이 학교 수는 지금 학교 하나의 단위 학교마다의 재학생 수를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크게 줄고요. 그다음에 잠깐 올라갑니다. 잠깐 올라간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자녀, 베이비붐 세대의 손자녀들이 태어날 때 좀 컸다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한쪽으로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공부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들수록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일수록 많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앞으로는 평생교육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지금 학령 인구 아동들은 줄어들고요. 평생교육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의 수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출산 고령 사회의 기본 계획이 있고
예. 그 신기술들은 그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잘 아시는 가르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죠. 그래서 상승기에 있는 기술들, 그리고 하강기에 있다가 침체를 겪고 다시 안정기에 올라가는 기술들 되어 있는데 2020년의 신기술은 아무래도 소셜 디스턴싱 테크놀로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술에 대해서 거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현상의 분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들은 여기에 AI라는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거의 여기 나온 새로운 기술 중에 그 반 이상이 AI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이렇게 되겠죠. 교육에 있어서도 그 지금 보면 가장 지금 관심 높은 것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에 기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고, 컨버세이셔널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로 앞에서 봤던 헐이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챗봇처럼 그 글로 쓰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묻고 답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은 불구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왔는데 과거에는 IT, ICT가 주로 기술 부분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 기술 자체가 경제를 떠받드는 그런 데에 대해서 그 세 가지의 범주가 왼쪽 그림에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것이 위아래 크게 보면 그 디지털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은 그 재화나 서비스가 디지털적으로 거래되는 것, 안에 있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디지털적으로 그야말로 주문하는 데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신문을 받습니다. 요즘은 아예 그 배송까지도 다 디지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어떻게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삶의 질을 나타내고 필수 조건이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그 역량 강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 OECD의 디지털 웰빙 프레임워크로 보면은 ICT 접근 및 사용은 세계 1등이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인프라는 좋고요. 그리고 그 전자정부가 상당히 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시민 참여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소득과 자산도 우리나라의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ICT 쪽이 좀 더 강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는 세계적인 이슈도 있었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서 그 저출산 고령화의 그 상황에서 교육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을 주셨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거기 필수적인 것이 디지털 시대에서도 역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들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 자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의 미래의 직업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 부문에서 여기 주요 기술 도입과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는데요. 요 역량 같으면 워낙 창의성이라든가 거기에 적극적인 주도, 능동적 학습 이런 거 이렇게 있고요. 기술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국은 데이터를 다 모아놓는 그런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모이면 그걸 갖고 처리를 해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구된 직무와 사라진 직무가 있는데요. 사라진 직무는 여기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되게 행정이나 비서 역할, 데이터 입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요구된 직무 앞으로 나타나는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셔널 티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인데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평생 교육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대학과 고등교육 중요하고요. 전략적인 방향은 그 인공지능에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디지털 전환 정책을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2016년 초에 있었던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 경제 포럼에 발표했죠. 7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아이코리아 4.0이라고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걸 만들고 거기서 각각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인공지능의 R&D,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주 국가 정책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AI에서 국가 전략으로 삼아서 그 전략은 이제는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AI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 사실 우리 좀 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0년에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나오게 되고 또 블록체인은 앞에는 발전, 기술 발전에서 기술 확산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국판 뉴딜 계획이 나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그 이루다 챗봇을 기억하시죠? 그런 이루다의 케이스로는 신뢰 가능한 AI라는 것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보통 가상현실 VR, AR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모두 해서 XR, 확장현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스텐디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가상융합 경제에 대한 정책이 2010년 10월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코리아하고 사실적인 관계가 있다가 한국은 유리한 관계가 되는데요. 탄소 중립 전략과 탄소 중립 10대 중점 기술 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새로운 도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거기에 에듀테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들은 그 위에 하나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에듀테크 관련 정책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아마도 스탠포드 2025라는 계획이 스탠포드에서 2025년에 얘기했는데 이거는 2100년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rom to 이렇게 4개의 그림이 from과 t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이프롱 러닝은 그 4년 공부하고 대학원 2년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공부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평생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not all upfront는 이것이 4년을 그냥 사이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이 1학년 때는 자기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방향을 잡아서 공부하도록 한다는 거. 플립트는 이거는 성적표가 아니고 일종의 포트폴리오처럼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 끝으로는 메이저 전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모든 대학생들이 입학하면 자기의 나는 지구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이 학교에 왔다 해서 사명 선언을 하고 그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그렇게 과정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체제가 학교에서 지원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그림의 오른쪽 아래 보면은 가구 소득이 가로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거기에 들어가는 1인당 사교육비가 되겠는데 거기 보면 사교육비도 많이 투자하고 참여도 많이 하는 그래서 소득에 많고 적음이 교육의 기회에 또 많고 적음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에듀테크나 교육공학에서 해결을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역사를 잠깐 본 거고요. 디지털 학습은
학습이 아무튼 모든 것을 선생님이 해주는 데서 모든 것을 학생이 하는, 근데 학생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레벨로 앞으로 지사학생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교육에서 인공지능, AI 에듀케이션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ICT를 도구적으로 활용했는데, 이제는 그가 결합이 된 교육 방법과 교수 학습적인 방법, 그리고 내용 콘텐츠까지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듀테크 시장에 대해서는 잠깐 넘어가겠고요. 홀론 IQ에서 한 얘기가 되고, 시장의 분석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에듀테크 관련 정책을 보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보면 AI 국가 전략이 앞에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있었고, 그리고 에듀테크 활성화 전략이라는 것이 그 권고 사항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1년 후에 나오게 된다. 작년 말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이슈도 있고 어디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전 국민의 AI와 소프트웨어의 교육, 빅3 산업, 빅3 산업은 되게 자동차 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 반도체,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크게 나가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AI를 넣어서 인재 양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교육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에듀테크의 역할이 크다, 교육의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그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건 넘어가겠고요. 예, 끝으로 와서 이제 그 이슈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따져볼 때 좋은 틀이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 OECD에서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2019년에 제안했는데 7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데, 우리나라는 그 7개의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늘 얘기만 디지털 얘기만 나오면 접근성은 한국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그 외의 문제들은 특히 시장 개방성이라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좀 돼 있고요. 시장 개방성 사실은 우리가 수입하는 거지만 수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교육 인프라는 지금 누구나 여기에 교육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고, 그것들을 교사, 학생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교육 인프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나이스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K-에듀 통합 플랫폼이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KDC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023년에는 그것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리고 교육자, 학습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역량 강화는 지금 이미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에듀테크 지원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에듀테크 센터가 과거에 있던 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자체를 더 지원하고 민간의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혁신인데요. 혁신은 새롭게 나오는 그런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개발이 꼭 필요하고요. 에듀테크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 경쟁력은 R&D에서 생기고요. 기술 경쟁력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창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R&D 하는 이 에듀테크의 연구소, 연구 기능, 그리고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술 원천을 우리가 보유해야 됩니다. 기술 원천은 되게 많은 경우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에듀테크의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기술 개발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술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 대학에 있는가, 연구소에 있는가,
아니면 그 큰 기업과의 같은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버넌스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들은 지금 과거에 정부에 사던 일들을 이제 민간, 산업계, 그리고 다 수입을 해서 정부, 또 교육청, 학교,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이 협업을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정책도 나오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 기술과 기술 원천의 공유와 확보, 연결이 거기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러닝 산업 발전, 이러닝 활용 촉진을 하는 법률들이 제안이 됐는데요.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에듀테크 산업 육성이다 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데이터의 문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끝으로 시장 개방성은 거기에 다양한 공급자가 개발한 서비스와 그리고 콘텐츠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해외에 한류 문화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끝에는 가트너의 교육 디지털 전환과 2021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여기 보면 키워드가 결국 대면과 원격으로 대면 비대면을 통합하는 것,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고등교육에서는 그야말로 작년에 써놨던 CRM 기법을 써서 이제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 십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학생들이 재학은 물론이고 졸업을 한 후에도 연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탄소 중립과 여기에는 추진 전략들이 있고요. 여기서 탄소 중립에서도 여기 보면 항상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의 문제가 오른쪽 그림의 맨 아래 보면 교육이 큰 바스카토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탄소 중립 기술혁신 추진 전략이 올해 3월 말 4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여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기술의 바로 아래에 있는 인력 양성이고 역량 강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지만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분들 중에 하나는 이 교육공학회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역할을 해줘서 그야말로 성장 격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에 앞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새로운 시대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대호 원장님, 기초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말 전환 시대라고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에듀테크가 얼마만큼 또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듀테크의 방향성 또한 마지막에 많은 얘기들과 더불어서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Q&A 방에다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원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또 다 된 관계로 저희가 바로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은 없지만 한 말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정책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책은 국가적으로 고민해서 여러 가지 꼼꼼히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저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교육공학회가 크게 기여할 부분들이 저기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시라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깊은 감동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어서 다음 세션은 이제는 각 트랙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시 40분부터 시작해서요. 아마 이제 점심을 드시는 시간
그 전까지 11시 40분까지는 각 트랙별 A, B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겠고요. 점심시간 이후로는 다시 12시 반부터 해서 3시 30분, 3시 10분까지 해서 그 다음 또 오후 세션이 또 A, B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세션별 해주시는 또 사회자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이어도 좀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세션 발표가 다 끝나게 되면 3시 20분부터 연구윤리 다시 또 모이게 돼서 연구윤리 해서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사회를 마치고요. 그 다음 트랙별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국교육공학회 충기학술대회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의 역할과 전망 트랙 A의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윤한철입니다. 그동안 연구와 교육 활동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원격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그 다음에 묵 강좌에서 학습 경험 비교, 중등 예비 교사의 티팩 역량 수준이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총친대 정한호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수행된 원격 수업에서의 교수자 역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제 스피커를 끄고 잘 들린다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학교가 좀 이제 딜레이가 돼서 제 발표 시간이 15분인데 저도 지금 타이머를 앞에다 해놨어요. 도와드리기 위해서 타이머 안 보이네. 잘 타이머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죠. 토요일 날 주말인데 이른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참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 우리 계속 이제 여기 본부에서 학회 이제 사무국에서 이름 옆에 이제 소설 좀 적어달라고 그러는데 안 적어놓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지금 참석자가 저희가 73명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금 적어주신 분들 정말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고 안 적어주신 분들 가로 열고 이렇게 소속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아마 사무국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수행된 원격 수업에서의 교수자 역할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이 대학에서 지금 뭐 보편화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필수가 됐죠. 이거 없이는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우리 교수자의 역할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 아주 작은 연구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그 학술대 발표 트랙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멋진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형별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창의 그리고 뭐 K-MOOC 글로벌 측면 그다음에 티팩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참 제 연구는 아주 굉장히 아주 소소하고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막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가볍게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같이 한번 발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후로 이제 워밍업 해나가면서 본격적으로 하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 필요성부터 해서 결론 및 시사점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좀 볼게요. 필요성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이건 너무나 일상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이제 1월에는 1학기에는 저희가 보면은 좀 이게 정말 계속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갈까? 그러다가 2학기 되면서 이게 심상치가 않네. 그러다가 이게 하는 순간 저희가 벌써
3학기째 올 1학기까지 비대면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대학이 이번 계절학기도 비대면으로 하고 2학기는 아마 면대면으로 지금 하려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아마 면대면이 되더라도 저희가 했던 이 원격 수업 전체 이전의 원격 수업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원격 수업은 전체 강좌의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99% 이상이 다 대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99% 이상의 대면이 다 비대면으로 바뀐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그 경험이 없는 많은 교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격 수업을 시행을 할 때 그러면 교수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해서 관련 그 연구를 찾아봤더니 경희대에 있는 강민석 박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김명남 또 이렇게 교수님이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수자 역할에 대한 아주 좋은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한번 교수자 역량이 뭐가 필요할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 연구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필요성을 아시는 것처럼 원격 수업에서의 교수 역할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대학 뭐 원격 지원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CTL이라든지 또 관련 부처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런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해서 모든 수업 운영과 모든 지원까지 교수자가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이것을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최근 작년부터 해서는 이런 도움을 학교 차원에서 해주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100%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프라가 돼 있지 않아요. 소수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수자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탑재나 수업 운영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수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교수자가 기존의 대면 수업에서 했던 그 역할과는 다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이러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얼굴이 보이시다가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아마 발표자분들이 있는데 얼굴 같이 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주시고요. 아직도 그 참석자에 진짜 안 해주시네. 그 가로 열고 그 소속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해주시네요. 좀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여기 광주교대 이미자 우리 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선배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부탁드립니다. 뭐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교육공학에서 편집위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페셜 이슈를 좀 발행을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편집위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두 가지 했는데 그때 이제 편집위원장이신 이지연 인하대 교수님과 이제 그 같은 편집위원님들이 그때 했던 그 논문을 보니까 무언가 원격 수업의 관점이 이후로는 좀 달라질 거다.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동감을 하고 뭔가 달라질 거다. 기존에 있었던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의 어떤 하나의 그 보조제나 대체제 역할을 했다면 아마 이후로는 좀 다르게 진행될 거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대면 수업이 돼도 지금 저희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잖아요. 제가 있는 대학도 이렇게 인프라가 빨리 구축될 수가 없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LMS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수업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면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원격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아마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IPA 이제 연구 방법을 썼는데 역할의 중요도, 그 다음에 이제 실용도와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좀 봤는데요. 선행 연구를 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로나 이전 연구랑 코로나 이후 연구가 드러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원격 수업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그런 동안에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PA 연구, 중요도 실행도 분석에 관련된 연구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뭐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정말 원격 수업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폭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선생님들 한번 그 관련 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코로나 원격만 쳐도요, 온라인만 쳐도 뭐 학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뭐 교공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컴퓨터 교육 학회, 관련 분야의 학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좀 이걸 많이 다뤘는데 최근에는 학회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학회에서 이 원격에 이게 아주 메인이 됐어요. 제가 잠깐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교수자 역할에 관한 것만 해도 여기 일부죠. 2000년대에 나온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연구들입니다. 다 보면 이 코로나 시대의 교수의 역량이 뭐냐, 인식을 어떻게 되느냐, 역할은 뭐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렇게 연구가 있고요. 일반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이 연구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런 연구가 좀 밑바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초점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원격 수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의 원격 수업이 뭘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강민서, 김명랑 이 선생님의 이 측정도구 개발,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아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도구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이 논문에 많이 했고 보니까 후속용도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수업에서 이제 제 수업, 제 연구와 관련된 중요도 실행도 분석 관련 연구가 있는데 크게 대학 수업에서의 중요도와 실행도, 그 다음에 초중등 수업에서의 중요도와 실행도인데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202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구고요. 대학과 초중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대상은 사범학부입니다. 사범학부 학생들 158명이고요. 설문 시기는 이번 학기입니다. 이번 학기 중간에 했습니다. 중간에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을 했고요. 연구 도구는 아까 말씀드린 강민석, 김명란 선생님이 했던 그 연구 도구를 기존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아닌데 초등학교 교수자 역할과 관련해서 했던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가 정진우 외에 이 연구에서 이 그 강민석, 김명란 이 선생님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도구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용어는 물론 달랐고 실내도와 타동 도구는 따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크게 6가지 영역입니다. 교수 설계자, 학습 상담자, 학습 환경 관리자, 상호작용 촉진자, 학습 평가자, 그 다음에 학습 정보 제공자, 이렇게 해서 그 문항들을 했고 요거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를 했고 내용 이건 워낙 이제 타당도 검증된 문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도구를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IPA 방식으로 했어요. 중요도를 했고요, 실행도를 했고 이것만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발표가 3분 남았네요.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데가 이제 강점 항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분석 도구입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분석 도구 같아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도에서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대학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수는 역할 중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학습환경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4.63, 4.64니까 굉장히 높죠.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뭐냐, 이런 강의 내용, 학습 활동, 과제물, 시험과 관련된 거, 개별적인 어려움, 문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것을
LMS 게시판이나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면대면 상황이 아니라 원격 비대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 학습 환경을 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수업 방법 참여라든지 학습 활동에 대한 사전 안내, 그 다음에 공지에 대한 구체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관련된 학생의 그 편의성을 높이는 활동 안내,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 안내を충분히 활용하는 강의. 이제 LMS 기능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그리고 실행동과의 차이를 좀 봤더니요. 상담자와 학습환경 관리자는 그래도 실행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거의 특히 학습 상담자는요, 4점대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니까 교수들이 그래도 상담을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하는구나, 환경도 많이 관리하는구나. 그런데 이 학습 정보 제공 있죠.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는데 실행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가 0.8이니까 거의 학생들의 요구에 미흡한 거죠.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수업을 제가 봤어요. 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까? 학습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했던 교육학개론 그 사항인데, 이번 학기 공지사항이 28번이 나갔더라고요.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측면, 어떤 환경을 관리하거나 상담을 할 이 측면이 저도 모르는데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최근에 온 겁니다.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교수님 강의 진행률이 100%가 아닌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5, 6교시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걸 좀 찾아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합니까?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다가 제출한, 그러니까 사소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다시 보내주기 바란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실은 이거 어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렇게 장문의 글도 내려와요. 여러 가지 어려웠었고 힘들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쪽지로도 마찬가지죠. 수업을 착오를 해가지고 수강을 늦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빠르게 수강하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은 수강 안 하면 그냥 지각이잖아요. 온라인상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강하지 않는 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더라고요. 쪽지 이렇게 LMS 통해서 IP를 살펴보니까 이상한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내용을 올렸어요? 특별한 이유 있나요? 그랬더니 학생이 교수님 이것까지 교수가 확인하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했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학생들의 그 학습 상담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높이기 위한 이런 관리자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학생들에게 학습 정보를 얼마나 제공했나 보니까 없어요. 파일 몇 개 제공해 준 거 외에는 없고요. 나머지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던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즉 이런 정보를 저희가 좀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제 스스로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원격 수업하면 온라인 자료 취득 방법, 도서관 DB 접속이라든지 우리 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안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런 측면에 좀 안 하고요. 필요한 도서라든지 온라인 정보라든지 이것도 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나온 것과 좀 일치하는 내용이 나와서 보니까 제가 상담자와 관리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교수 설계자라든지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중요한데 좀 제대로 안 하는, 시급히 개선돼야 될 항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본 내용도요, 전체적인 분포를 봐도 이 내용과 좀 이 내용이 하위 항목들이 나온 내용인데요,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직접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측면, 우리 중요도는 학습환경관리자, 상담자, 제공자, 설계자, 상호작용 촉진자, 평가자 순인데 우리가 지금 교수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자라든지 상담자는. 그런데 이 교수 설계와 특히 이 학습정보 정보는 굉장히 약점 영역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교수 설계. 지금 대학 당국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지원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거로 가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했을 때에는 좀 핀셋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는 이제 비대면 수업도 일부는 많이 있을 거고 대면 수업이 이제 많아지겠지만 비대면 수업 지금 같은 온라인 수업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지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상담자와 관리자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 제가 3분을 초과했네요.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에서 교수자 역할에 대해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Q&A라든지 채팅창에 지금 질문은 들어온 것이 없는데 혹시 Q&A에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의 이은배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수자의 역할과 교수자가 생각하는 교수자의 역할 사이에 갈등이나 모순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정 교수님께서 답변 네,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질문 감사하고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좀 제가 그래도 20분 내에 끝내려고. 그래서 그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가 제가 이제 선행 연구 영을 일부만 했는데 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 연구 중에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수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측면과 학습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측면인데 제가 이 연구에서는 제가 그건 하지 않았는데 기존 연구를 보니까 교수자들 측면에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습자가 아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 있죠. 뭐 설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좀 친절하고 보여주는 면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저도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굉장히 우리 보여지는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 측면인데 학습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학습자들은 수업 내용이라든지 수업의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논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초점을 안 두기 때문에 좀 아마 논문을 찾아보시 많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순서로 K묵과 글로벌 묵 강좌 학습 경험 비교 연구에 대해 제가 호칭은 선생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고려대 권회림, 안세원, 이예리, 전미연, 엄미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화면도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의 일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K묵과 글로벌 묵 이 두 강좌의 차이점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미국 명문대학의 저명 교수들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시작된 묵후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이 K묵, 그러니까 한국형 묵후 또한 성장기를 맞춰 발맞춰 잘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데요. 2015년 정부 주도하에 이제 이 K묵후를 글로벌화 시키는데 좀 질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그 글로벌 묵후에 맞춰서 이 K묵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자 하였습니다. K묵후 변화와 성장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4년제 주요 대학의 참여뿐만 아니라 전문대와 사이버대를 포함하여 기업 및 출연 연구 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 시대를 반영하여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였고 묶음 강좌, 4개 이상의 묶음 강좌를 코스웍으로 구성하여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상에서 단순한 상호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K묵후 플랫폼에서 해외 묵후 강좌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초를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K문구의 효용성이 낮은 점을 또 살펴보자면 이수율이 저조하거나 학습 중단, 학습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중도 탈락, 중도에 하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지원, 어떤 그러니까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하는 어떤 장치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많이 미비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강좌 개발 및 정보 제공 등과 같이 아직 해결해야 할 수치가 많이 있다는 것도 어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K문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럼 K문구와 글로벌 문구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가를 지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를 잠깐 살펴보면요.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환경을 통제하며 학습을 진행하고 지적 호기심과 개인적 목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고 스스로 진도를 조절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습 과정 중 시간이 부족하고 난이도를 난이도 및 선수학습 요건을 제한적으로 학습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국 K문구에 해당하는 선행문구의 결과들을 몇 가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관련 연구 중에서는 학습 중도 포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요. 학습을 중단하는 이유로 시간 부족, 당초 이외의 다른 강좌 내용, 강좌의 난이도 문제, 또는 디지털 관련 스킬 부족, 서비스 지원 부족, 비현실적인 기대감, 늦은 수강 시작 등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은 일부 학습자들은 수강을 이수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강의를 접근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 또는 자료를 서치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만 가져가는 그런 패턴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중단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단순히 1강부터 15차시까지 다 듣는 것이 과연 추구하는 목적인지 또는 필요한 강좌만 이렇게 쏙쏙쏙 뽑아가지고 자기의 학업 성취를 그러니까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주도 학습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잠깐 살펴볼게요. 글로벌 문구는 첫째, 대규모 수강생과 학습자의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 직업, 학력, 국적이 한국, K문구에 비해서 매우 다채롭습니다. 둘째, 글로벌 문구의 수강료는 무료부터 유료까지 다양한 수강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한 강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문구 강좌를 수강하기 위한 선수학습 요건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런 학습 환경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구 학습 경험에 관련된 질적 연구의 일부를 살펴보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랑 성찰치, 실증 문제 통해 가지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져 있었어요. 문구 학습을 어떻게 경험하고 특별한 활동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활동을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습 경험의 본질을 얻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문구를 경험한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구의 플랫폼 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려고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등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학습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완료를 했다는 자체는 자기주도력도 높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아주 강한 학생들만 선발돼서 나온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제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시한 연구 방법은 첫 번째로 K문구 강좌와 글로벌 문구 강좌를 선별했는데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강좌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운하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K문구의 과정명은 K문구 과정 하나, 그다음에 글로벌 문구 과정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은 K대학에 재학 중인 4명을 선정하였고요. 보고서 제출은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와 그다음에 강좌 정보, 콘텐츠 분석하는 것 매 차시마다 교수 및 운영 K 활동 관련된 보고서, 분석 자료, 그다음에 학습자 활동 분석, 느낀 점 및 기타 분석 또한
실적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는 마지막에 전체 제출된 그 서류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경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K문구 강좌와 글로벌 문구를 동시에 경험했을 때의 각자의 느낀 점과 장점, 그다음에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활동 분석 과정과 인도부 분석 과정,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것과 구조화된 것에 따라서 다 그 자료를 모아서 해당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학년이 3학년과 4학년이고요. 소속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결과를 비교 표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강좌 분야는 두 개 다 인문서의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K문구는 전공 교양 수준으로 강좌가 개설되었고, 글로벌 문구도 전공 교양 지식 수준으로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강좌 언어는 K문구는 당연히 한국어고요. 글로벌 문구는 영어였습니다. 내용 수준은 중국이 K문구, 그러니까 역사학 전공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학생들이 대답해 주었고요. 글로벌 문구는 교수자가 설명하는 학습 내용은 입문 수준이지만 학습한 지식을 적용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이건 심화 과정에 가깝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두 개 똑같이 장기 14주에 해당하는 강좌였고요. 과제량을 보면 K문구는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더 파생되어 있는 과제가 추가로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동영상 안에서의 퀴즈가 한 3문항 정도 나와 있는 양이었고요. 글로벌 문구 같은 경우는 한 주차에 퀴즈가 10문항 정도 나오고 토론이 2~3문장 정도, 그 다음에 추가 일기 자료 또한 업로드 되어 있어서 K문구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준의 학습량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학습 권장 시간인데요. 동영상을 보고 포함해서 앞뒤로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K문구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그 한 차시에 해당하는 학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글로벌 문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활동에 대한 심화 수준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이상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4명의 학생 모두 다 외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학생이긴 하였습니다. 한국어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움이 없고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것도 나름 어려움이 없는 학생으로 선별을 하려고 한 이유가 학습 권장 시간을 좀 고려하고자 하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문 단어가 어려워서 외국어를 따로 찾아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 이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수준 발급 여부를 보시면 K문구는 되어 있고요. 글로벌 문구도 유료의 경우도 이수준 발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및 반영 여부 또한 두 개의 차이점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요건 이제 예시 자료인데요. 학생들이 매 주차 2개의 강좌를 듣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온 것 중에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콘텐츠 비교를 보시면 지금은 K문구입니다. 이제 한국형 이제 문구는요, 보시면 외부 촬영, 첫 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외부에서 촬영한 것을 가져가서 동기부여를 했고요.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오고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래픽을 삽입해서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교수자가 설명하는 일부를 이렇게 또 따로 코멘트를 달아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뒷 배경에다가 앞에 크로마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문구는요, 보시면 검정색 화면에 강의자만 나와서 거의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많은 양의 글이 화면에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 교수의 발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삽입 경우는 이렇게 한 전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수자와 그래픽도 같이 삽입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다양한 다채로운 화면이 보여진다면 그거에 비하면 글로벌 문구는 나름 단순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피드백하는 경우에요.
주제를 주고 각자 그 자료는 어디에 있고 또는 여러분이 답변한 것은 어떻고 또 가지고 온 그 참고 자료는 어떻고 이런 정보는 이 아래 같은 화면으로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표를 잠깐 보시면요. 학습활동 유형, 토론 과제 시험, 여기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콘텐츠 개수, 기타 콘텐츠 개수 이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 글로벌 문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학습 활동 콘텐츠 개수와 기타 콘텐츠 개수를 골고루 매차시는 아닙니다만 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K문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거나 퀴즈나 OS 퀴즈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및 운영 TA 활동 분석입니다. K문구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 메일, 게시판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글로벌 문구 같은 경우는 같은 공지사항, 게시판, 메일 기능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K문구는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문구 같은 경우도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다 그 게시판 토론 참여, 위키 참여에 대한 참여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볼 수 있고 교수자의 코멘트도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하면 K문구 같은 경우는 동영상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로는 그럼 이제 저희는 단순히 두 개의 콘텐츠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생각 외로 한국 학생들이 기타 의견으로 K문구의 장점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다양한 촬영 기술을 적용해서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였다. 그 점은 글로벌 문구보다 좋다. 두 번째, 학생 인터뷰를 통한 학습 목표 제시, 그다음에 실물 현장감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외부 인터뷰를 활용한 동기 유발 등 수업 전략을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스토리 전략을 짜가지고 짜임새 있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14차 시에 연계된 교육 과정이 나름 다음 차시를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넷째, 질 높은 영상과 접시속도의 자막 제시가 좋았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요,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토론과 같은 그 활동이 다소 이제 적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와 같은 것을 제공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강의 내용에 추가로 소개되는 학습자가 학습 자료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였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국인과 인터뷰 중 추가 자막에 스크립트가 없는 또 사실이 있어서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문구의 장점으로는요. 첫 번째, 영상, 퀴즈, 읽기 자료, 토론, 피드백이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좋았다고 하고요. 둘째는 토론 및 과제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대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의 적극적 피드백이 제공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버전의 스크립트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고요. 네 번째, 대부분 영상은 10분 이내로 제작되어 있어서 학습의 몰입이 높았다. 다섯 번째, 추가로 소개되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었고, 여섯 번째는 일주일 전에 다음 차시에 대한 과제를 안내해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이어서 글로벌 문구의 약점, 아쉬운 점으로는 첫 번째, 14차시에 해당하는 전체 강좌들 간에 체계성이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문구의 같은 경우는 1차시부터 15차시까지 매우 긴밀하게 앞뒤 차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글로벌 문구의 같은 경우는 한 차시 텅 하고 활동 주고 끝! 두 번째 차시와 다음 전 차시와 그 다음 차시를 연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차 시간에 방금 전에 한 차시의 그 평균 영상은 10분인데 어떤 건 20분이고 다음 차시는 10분이 두 개고 어떤 건 10분, 15분, 20분, 또는 3분, 10분, 7분 이렇게 그 조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영상이 막 쏟아지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심화 과정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각 자료가 부족하고 나름 단순하게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조로움이 있었다. 세 번째, 학습 활동이 많을수록 강의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교수자의 충분한 내용 전달이 확보되는 게 어려웠다. 네 번째, 오히려 짧은 영상으로 인해 집중해서 학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라는 사항들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통점으로는 교양 강의 수준을 넘어 중국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공통점인데, 차이점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첫 번째,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큰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스토리텔링식에 구성된 K모코의 효과적인 내용 전달력,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K모코의 강점이 달리 글로벌 문구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에서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모니터링 달은 두 강좌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상호작용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글로벌 문구를 경험하면서 이 학생들이 글로벌 문구를 경험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학습 활동이 정말 작구나. 학습 활동이 정말 인터넷으로 학습 활동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도 글로벌 문구에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K문구의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이 뭐냐. 저희가 이제 글로벌 문구화 시키기 위해서 K문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문구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학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좌당 이수 시간을 짧게 6에서 18차시, 저희가 이제 14차시에 해당하는 강좌를 이제 선택했는데요. 짧게 줄여서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대학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촬영하는 것으로 전공과 다른 주제로 K문구 강좌를 선택했을 경우에도 비교적 전문적인 내용 수준으로 촬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요. 세 번째, 대부분의 K문구 강좌는 학습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더 짜임새는 영상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학점을 활용한 방안은 일부 학생에게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으로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수증을 부여하는 거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면 강의 계획서에다가 K문구 어떤 강좌를 좀 활용한다라고 좀 넣어줬으면, 그러면 전혀 K문구 몰랐었는데 그걸 통해서라도 알아서 K문구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채널을 또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홍보에 관련된 문제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 강의 계획서 내용에 K문구를 활용하는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선수학습 또는 연계 교과 정보를 K문구 수업을 제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차이점, 그 다음에 인식한 점에 대해서 그냥 크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용 전달 중심의 K문구의 학습자와 활동 중심의 글로벌 문구의 수업 방식의 큰 차이점은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K문구의 글로벌 문구에 비해 차시별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높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잘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니 강의식 글로벌 문구 강좌를 통해 학습자가 겪는 학습 준비 과정의 어려움과 학습 계획의 혼란스러운 현상이 발견되었기에 글로벌 문구화처럼 K문구를 만들더라도 이 전차시와 후차시에 대한 계획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다음 학습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문구 강좌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글로벌 문구로 진입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수성 연구로서 차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K문구의 우수 강좌와 글로벌 문구의 그 우수 강좌의 주제가 같은 그 강좌를 고르다 보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다양한 K문과 글로벌 강좌를 비교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한점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K묵과 글로벌 묵 강좌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려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팅창이나 Q&A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자에게 요구하는 역할인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전 질문입니다. 네. 그럼 지금 채팅창에 있는 걸 보면 될까요? 네, 현재 채팅창에도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묵으로 혹시 어떤 묵을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퀴즈의 경우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중 팝업 형식이었는지 아니면 강의 종료 후에 푸는 형식이었는지 혹시 두 묵 간에 다른 형태로 퀴즈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퀴즈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상이하였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다시 잠시만요. 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지요? 제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무크의 어떤 강좌를 선택했는지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차이나 X 파트 5, 6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참석자분들께서 자료집 링크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자료집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 방법의 연구 절차를 보시면 글로벌 무프의 그 차이나 X 파트 5, 6이라는 강좌를 선택했음을 명시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퀴즈의 OX를 말씀드리자면 K무크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클릭해가지고 OX가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무크 같은 경우는 말하고, 그러니까 그 화면상에서 교수님이 발화를 하고 바로 답변을 하는 형식도 있고요. 아니면 활동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활동이라도 다양하게 유형화 시켜가지고 하고 있고요. 토론도 토론 주제를 주고 그것을 게시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피드백을 해서 그냥 답을 도출하게 하는 개방형이 있고요. 또는 그 교수자가 애써 다시 또 답변을 달아서 모범 답안처럼 제시해 주는 토론 활동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묵 선정 과정에 대해서 PPT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퀴즈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중등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수 효능감에 따른 피드백 역량 수준 및 교육 요구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의 오현주, 이효진, 박명딘, 박인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잠시만 준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는 것으로. 네, 목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하게 된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오현주입니다. 함께 연구한 사람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이효진 선생님, 박명진
강명진 선생님, 그리고 박인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등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수 효능감에 따른 티팩 역량 수준 및 교육 요구도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또 여러 상황을 연계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서 교사의 창의 교수 역량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창의 교수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 영향으로 학생들의 창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실 현장에서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이 강조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이들 동감하시겠지만 그전까지 테크놀로지를 조금 활용해야겠다 이런 정도였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불편한 점도 다소 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화면을 공유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등 유용한 점도 많이 발견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교사의 테크놀로지 내용 교수 지식, 즉 티팩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팩이란 교수법과 관련된 교수 지식, 즉 PK, 그리고 테크놀로지 지식, TK, 그리고 가르치는 교과 내용에 대한 내용 지식, CK의 상호작용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교사의 창의성은 간학문적인 사고를 통해서 단일 교과에 머무르던 내용 지식 CK의 경계를 허물 뿐만 아니라 학생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수법 P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교실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테크놀로지 지식 TK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원의 창의성 및 창의교수 역량과 테크놀로지 역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창의적 교수 효능감과 티팩 역량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티팩의 필요 수준과 수행 수준을 탐색해서 그 티팩 하위 요인인 교수법, 내용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의 균형 잡힌 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등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집단별 티팩 수준의 수행의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는 중등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집단별 티팩 역량별 교육 요구도와 우선순위는 어떠한가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일단 연구 대상은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등 예비교사였고요. 설문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던 두 번째 학기인 2020년 12월 마지막 주쯤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설문 도구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교수 효능감의 경우에는 임정아, 김경민, 조은영의 연구의 설문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티팩 문항 같은 경우에는 슈미댓벌의 설문 문항을 번안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TK, CK, PK의 경우에는 각각 테크놀로지 지식,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내용 지식이랑 교수법 지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PCK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융합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PCK는 교수법과 내용 지식의 융합, TCK는 테크놀로지랑 내용 지식의 융합, 그리고 TPACK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론 분산 분석을 통해서 중등 예비교사가 창의적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 역량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요구 분석을 조대현 2019의 논문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구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티팩 요인에 대한 필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리치 여구도 공식을 활용해서 요구도 값도 산출하고 로커스 포커스 모델을 활용해서 집단별 요구들을 시각적으로 비교해서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최우선순위의 교육 요구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였던 중등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집단별 티펙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분석한 결과 중등 예비교사의 티펙 역량 수행 수준 차이는 창의적 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의적 교수 효능감을 상중하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후 검정을 실행했고요. 그 결과 창의적 교수 효능감이 가장 높은 상집단과 중집단과 하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창의적 교수 효능감이 높은 예비교사 집단일수록 티펙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구 문제 두 번째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연구 문제가 중등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집단별 티펙 역량의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는 어떤가였는데, 먼저 집단별 티펙 역량 필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차이를 T 검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위 집단 같은 경우에는 PK의 모든 요인에서, 중하위 집단은 티펙 모든 요인에서 필요 수준이랑 수행 수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중위, 하위 집단 모두 티펙 요인에 있어서 필요 수준에 비해서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 중, 하위 집단의 필요 수준이랑 수행 수준이 모두 TK라던가 TCK, TPK 요인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T검정 같은 경우에는 두 수준의 평균 사이의 단순 차이만을 고려를 하고 차이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T검정만 활용을 하는 것은 많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리치 요구와 로커스 포커스 모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결과는 보리치 요구도 공식을 활용해서 요구도 값과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인데요. 이 보리치 요구도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모두 나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티펙의 방식을 보완을 하는데,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에서 요구 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요.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CK, TCK 요인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상하위 집단에서는 PCK, 중위 집단에서는 TPK-CK 요인이 상위 요구도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세 집단 공통적으로 TK, PK, TPK 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로커스 포커스 모델의 결과인데요. 로커스 포커스 결과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보리치 요구도 공식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이렇게 가로축이랑 세로축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수준이랑 현재 수준의 차이를 나눠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치 요구도가 모든 그 우선순위를 제시를 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차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줌에 따라서 두 개를 보완을 서로 해가면서 저희는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상위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이 모두 높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CK랑 PCK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 집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K랑 TPACK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집단 같은 경우에는 PCK와 CK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본 결과 보리치 상위 요인 같은 경우에는 CK랑 PCK로 나타났고 로커스 포커스 역시 동일하게 CK, PCK로 나타났습니다. 중위 집단의 경우에는 보리치 요구도의 경우에는 이 내용 지식 CK랑 TCK가 이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로커스 포커스에서는 CK만 나타나서 공통적으로는 이 CK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집단에서는 보리치 요구도에서는 CK, TCK 그리고 로커스 포커스에서는 PCK와 CK로 나타나서 중위 집단과 마찬가지로 내용 교수 지식 CK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결론과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해서는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수 효능감에 따라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별 티백 수행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의적 교수 효능감이 높은 예비교사 집단이 자신의 티백 수행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수 효능감이 실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과정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이 티백 역량을 개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구 문제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집단일수록 필요 수준이라던가 수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상위, 중위, 하위 집단 모두 PK, CK, PCK 요인의 필요 수준과 수행 수준을 높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TK, TPK, TCK 요인의 필요 수준이랑 수행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등 상위 교수 효능감, TPK 요인에 대한 세 집단의 필요 수준과 수행 수준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등 예비교사에게 교과 내용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PCK의 필요성과 현재 수행 수준은 모두 높았지만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지식과 이를 교과 내용 학습에 활용하거나 효과적인 교수법에 활용하는 지식의 중요성과 현재 수준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TPK 역량에 대한 최우선순위 교육 요구 순위는 공통적으로 CK 요인이었고요. 이로써 테크놀로지랑 수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지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용 지식, 얼마나 내가 그 교과, 국어라던가 수업 같은 내용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집단에서 우선순위 교육 요구도로 노출된 CK 내용 교수 지식, PK 페다고지와 내용 교수 지식, CCK 테크놀로지랑 내용 교수 지식, TPK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을 아우르는 교육을 바탕으로 이제 예비교사는 전공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 전문성을 갖추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저희의 제언은 TPACK 기반 학습과정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가 습득한 전공 지식을 다양한 교수법이라던가 테크놀로지와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교육이 강세가 될 상황에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교사에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경험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실습 경험이 부족한 예비교사들에게 어떠한 교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테크놀로지 매체를 구성을 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지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들 이제 교육 실습을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수업 연계하는 수업을 한두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나중에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테크놀로지를 접하고 또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고안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예비교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있고요. 이후에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의 수준을 비교를 하는 연구가 수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등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력 교수 협업단과 티백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공유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현재 따로 추가적인 Q&A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비교사 현재 이 연구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에게 창의적 교수 효능감이 왜 중요한지 그 질문 하나하고 창의적 교수 효능감과 티팩과의 관계를 밝히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창의적 교수 효능감이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슬라이드를 제가 공유를 취소를 했나요? 잠시만요. 현재 슬라이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이론적 배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의적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의 경계를 허물 뿐만 아니라 또 창의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창의적인 그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또 테크놀로지 활용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교사에게 창의적인 교육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창의적 교수 효능감, 교수 효능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창의적 교수 효능감과 티팩과의 관계를 밝히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이 찾기가 힘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도랑 이제 또 창의 교육이랑 뭐 테크놀로지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들은 많이 보게 되었는 이런 그런 선행 연구들은 많이 봤는데 이 둘을 융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많이 선행 연구를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 사이에 추가적인 들어온 질문은 없어서 이것으로 트랙 A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발표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 다음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